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욕의 밤에서 서울의 아침을 연결하는 시간, 오늘도 뉴스 라이브부터 함께합니다. 3대 주가지수 모두 강세 마감한 지난밤 뉴욕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50포인트 뛰었습니다. 45,621에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은 53포인트 올라서 6,502, 나스닥도 209포인트 상승한 21,707의 장을 마쳤습니다. 고용지표 약세 신호가 계속됐지만 서비스 업황 호조가 매수 심리를 주도했고요. 미 국채금리 하락도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둔화는 곧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졌는데요. 그 기대감 속에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전장보다 4포인트 오른 3,205, 코스닥은 3포인트 올라 809 기록하면서 강보 앞섭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반쯤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아직까진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둔 관망세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이렇게 함께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후 5년 반 만인데요. 지난 취임 선서 때처럼 오찬 메뉴는 허업의 상징 비빔밥이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이제 노동계가 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죠. 양대 노총이 여기에 참여해달라,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였습니다. 세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누적 110조를 넘어선 체납액, 결국 국세청이 133만에 달하는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민 2,000명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이 출범하는 건데요. 직접 체납자 거주지를 찾아가서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이 어떤지 개별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를 지원하고 고액 고입 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추징에 나서는 맞춤형 체납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통장에 1억이, 지난해 700명이 넘는 가난아기가 한 사람당 1억 가까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인데요. 390억에 달하는 금융자산에 이어서 유가증권, 토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16세부터 18세, 성인이 되기 직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평균 1억을 넘는데요. 이런 증여 과정 속에 꼼수나 편법 탈세는 없었는지 세무당국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겁니다. 패션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1세인데요. 1975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설립한 이래 디자이너로서의 감각과 사업 수완으로 명성을 떨쳐온 이탈리아 패션의 상징이죠. 지난 6월 경력사상 최초로 밀라노 패션위크에 불참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를 샀는데요.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평온히 눈을 감았다고 아르마니 그룹 측은 전했습니다. 네,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은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값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금값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반지 한 개가 70만 원을 또 넘었습니다. 네, 금 가격이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주춤하나 했었는데요. 한 지난달 말부터 다시 오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사상 최고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지금 금값이 한 37%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네. 이제 금값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상황. 네. 여기에다가 사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도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전 세계를 보면 국채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 갖고 있었던 국채들이 점점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요것들을
금으로 이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중국 중앙은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채권 대신에 금을 사려는 중앙은행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원래 안전자산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채권들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너무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이거 나중에 채권을 못 갚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것도 또 금값을 밀어올리는 이유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금값은 뭐랑 또 반비례하냐면 미국 금리랑 좀 반비례하거든요. 네.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금리를 지급하는 채권 같은 것들이 인기가 없어지고 아무래도 금을 좀 더 갖고 있으려고 하는 모티브가 생기거든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모드로 곧 들어갈 뭐 그럴 예상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금값을 좀 밀어올리는 최근의 현상을 또 추동하는 요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인하할 것 같으니까 네네. 오히려 이쪽으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려는 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시장은 선반영이니까. 선반영이니까. 네. 금반지 보니까요. 지금 70만 원이 넘었어요. 금반지 하나 가격이요. 우리나라 예전에 올 초에 잠깐 막 급등 금값이 오르고 이랬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다 해서 금반지 돌반지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다시 또 내려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반지 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얘를 돌잔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네,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었죠. 선물인데 이제 부담이 된 거죠. 부담이 된 거고 보통 우리 직장에서도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승진이 이제 이 재임 기간이 있으면은 네. 10주년, 20주년 되면은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금으로 예전에는 금으로 줬었죠. 줬었는데 네. 지금은 다 이제 그게 금이 없어지고 뭐 상품권이나 이렇게 현금으로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금값이 급등하면서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죠. 그런 선물에 있어서의 금에 대한 어떤 그런 선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담이 그래요, 커지고 맞아. 있다. 돌반지 선물 받을 때는 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불과 2, 3년 전만 네. 해도. 근데 다시 친구 돌잔치에 선물을 하려고 했더니 70만 원이에요. 이거 고민이에요. 70만 원 이거 다시 돌반지로 줘야 되나 아니면 돈으로 줘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실 이게 금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이 금을 안 하고 뭐 현금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또 그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그게 또 그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금으로 선물할 수밖에 없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한 돈 줄 걸 반 돈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또 트렌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좀 그만 오르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고 해요. 보니까 골드바 같은 실물 금 투자뿐만이 아니라 골드 뱅킹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골드 뱅킹? 이게 이제 세대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골드바는 최소 금액이 한 100만 원에서 이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골드바 하나 금액이 꽤 비싸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바가 최소 이제 10g 단위인데 네. 지금 금값을 계산해 보면 사실 이거 100만 원에서 1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또 젊은 층에게는 조금 어려운 숫자일 수 부담스럽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골드바는 주로 그 고령층에서 상속 등을 이제 모티브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젊은 층은 이제 골드 뱅킹이라고 해서 이 골드를 그 뱅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좌를 틈으로써 그 금을 아주 소량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0.01g 단위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골드 뱅킹 0.01g 네. 단위로도 가질 수 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통장이군요. 네, 통장이 네. 있는데 네. 이 통장이 올 1월에 잔고가 이 3개 은행들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랑 신한 우리은행의 3개 은행의 잔고를 봤더니 골드뱅킹이 한 8,300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8월 되니까 1조 1,300억 원. 그래서 한 올해만 해도 올 상반기만 해도 한 30% 넘게 이게 그러네요. 잔액이 네.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쏠쏠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금 펀드 수익률을 봤더니 두 자리 수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값이 오르니까 펀드 수익률도 많이 올랐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보니까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주요 13개 펀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27% 정도 수익률이 올랐다 그럽니다. 근데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거의 90%가 넘는 걸로 나옵니다. 3년 내내 올랐군요. 네네.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금에 대한 투자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금 ETF도 있었어요. 사실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ETF 수익률을 봤더니 이건 또 더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ETF는 우리 이제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인데, 네. 근데 이 펀드 운영이 뭐 예전에는 주로 지수 펀드라든가 주가 지수 펀드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 자산에 대해서 지금 금값 선호,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사실 우리가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도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져서 계속 국내 정세 불안감이 있었고 네. 지금도 또 뭐 여러 가지 여야 대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금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식지를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 ETF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열풍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뭐 금이라는 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지수를 한 2배 추종하는 ETF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다고 해요. 2배에 오르는 거죠. 금이 하나 오를 때 2배로 오르는 네. 거 64%나 올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좀 레버리지 상품은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들은 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뭐 그 위험성을 감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지금 혹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꼭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제 전망은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기관들의 전망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 전 세계 국채 수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구조적인 것이라면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금에 대한 선호는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보고서 아침에 어제 나온 건가요? 봤더니 뭐 5,000달러까지 얘기한 것도 있어요. 온스당. 이 정도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물론 너무 뭐, 심하죠. 예. 네. 물론 뭐 그 전망을 그대로 이제 바로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지금 가장 이제 또 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중로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상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도 확인해 봤더니 많이 올랐어요. 은 가격 오른 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금에서 은으로 수요가 조금 옮겨가는 걸 수도 있고요. 금이 너무 비싸지면 은으로 좀 수요가 옮겨가는. 이거는 이제 투자로서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은 네. 금이랑 다르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은은 산업재로서의 역할도 가집니다. 저희 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자를 때 너무 단단하니까 이걸 네. 은 같은 걸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산업재로서의 수요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은이 조금 더 금보다는 이 실질적인 가치가 좀 있는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재로서 또 산업재로서의 가치 뭐 그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쌀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밥상 물가 거의 뭐 안 오른 게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믿었던 쌀값마저 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저렴한 쌀도 20kg에 6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 의미가 있는 수치라면서요, 이 숫자가. 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20kg에 6만 원 선이 일종의 뭐 쌀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값이 너무 그래도 싸다. 상대적으로는 싸죠, 사실은. 네. 싼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쌀값이 그 동안에 계속 이제 좀 떨어지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도 결국 이제 쌀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소비 신작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네. 왔는데 지금 작년 대비 보니까 원래 17% 정도 상승했다 그러고 평년 대비로 보면 한 1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쌀의 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먹거리이기 주식이죠.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런 어떤 부담이라든가 좀 민감성이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처럼 밥을 먹지 않아서 쌀 소비가 줄고 있어서 사실 쌀이 남아돈다 해서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쌀은 잘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한 10월쯤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수확된 쌀을 비축해두고 1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쌀이 나오면 그걸 갖고 또 나머지 1년을 쓰는 건데 네.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작년에 생각보다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좀 쌀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작년 입장에서는 딱 2025년에 쌀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대량 매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추산한 수요보다 좀 남아도는 부분보다 정부가 훨씬 더 많이 매입을 했어요. 아, 더 작년에. 많이 샀군요. 네, 더 많이 정부가? 사놓은 네. 거예요. 그럼 이제 한반도로 여기 이제 정부 비축미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단정기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쌀이 나오기 전에 한 5월에서 9월 정도 기존에 비축했던 쌀들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네. 딱 단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정기에 작년에 좀 쌀을 많이 비축해뒀던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비축미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 이거 조금 더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월이 돼서 올해 쌀이 나왔을 때 기존에 풀어진 물량이랑 새로 나오는 쌀이랑 이 물량이 합쳐지면서 쌀 가격이 또 폭락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햅쌀이 나오는 그 시기를 네,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추석 맞습니다. 때.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뭐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하면 너무 차가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쌀값이 이렇게 너를 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정부가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축미를 더 풀지는 않고 있고 대여라는 얘기가 하던데 지금 대여 방식으로 비축미를 뭔가 좀 하고 있는 움직임은 있다라는 얘기는 들려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비축미를 푼다라는 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미를 그냥 시장에다 내놔서 팔게 하는 건데 네. 대여는 뭐냐면 대여는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실수요 업체들이 있습니다. 쌀이 필요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실수요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 수요 업체들한테 정부가 비축미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올해 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실수요 업체들이 이 쌀을 구매하잖아요. 그걸 갖고 다시 정부한테 갚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이 새로운 햅쌀이 나온 것과 맞물려서 쌀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역사상 올해 처음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뭐 농민들의 저항감, 쌀값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들과 맞물린 그런 정책 같습니다. 또 이 얘기도 하나 있어요. 중간 유통 업체들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중간 유통 업체들이 쌀값을 지금 이렇게 올리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일조를 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 부분은 뭐 확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네. 늘 이제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유통 단계에서 중간상들이 뭔가 이렇게 쌀을 가격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이 소위 일종의 이제 중간에 그 매입을 하는 거죠. 네. 매입 비축했다가 비쌀 때 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 있습니다만 이 쌀이라는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대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 단계가 길다. 뭐 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단계는 깁니다. 근데 농산물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가 그렇게 유통 구조 조정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뭐 중간에서 매점하는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잘 살펴봐서 막아야 되겠죠. 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사실은 떡 등 이게 명절 음식이라고 하는 데는 쌀 소비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쌀값 상승은 명절 상차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정부도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쌀값은 안정세를 되찾을까요? 아니면 이거에 위한 어떤 또 대책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농산물 가격이 막 급등을 하면 그게 언제 해소되냐면 새로운 농산물이 나올 때 그 해에 새로운 농산물이 나오면 그것이 조금 약간 진정되고 저희가 뭐 사과 가격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 뛸 때 그런 일들이 네, 벌어졌었거든요. 네. 쌀도 올해 쌀이 나오면서 좀 진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 딱 추석이 딱 언제 있냐 하면
저희 이제 9월 말에 네, 한달 남았죠. 한 달 전, 10월 10월 초에 초.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때가 이제 쌀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랑 좀 맞물리면 어떻게 보면 추석 수요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까지 추석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이 쌀 가격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쌀 생산량을 줄였다가 얼마 전에 쌀값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쌀 경작지를 좀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괜찮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쌀 소비가 이제 좀 줄고 이러면서 생산량 구조조정을 한 거죠. 이제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원래 가격 급등으로 사실 나타났고 공급 부족 문제예요. 네네.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서 사실 일본 정부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죠. 인기도 예, 떨어지고 예. 이런 뭐 정부도 바뀌는 상황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도 지금 쌀 소비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 노력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당 소비가 줄고 있는데 쌀 생산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과거를 보면은 쌀의 어떤 공급적인 과잉 문제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그걸 보전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마 정부도 지금 올해 보니까 45만 톤 정도를 비축하겠다는 공공비축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을 이 공공비축을 확 풀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올해 이 이상기후 문제 때문에 쌀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이제 쌀값 폭락하면 다시 공공비축을 늘려야 되는 문제의 부담이 사실은 큰 거죠. 이러니까 정부가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기대가 일반 있는 것 우리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쌀값은 그래도 안정세를 찾고 더 근데 폭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사실 수단이 대비가 있는 가능- 거죠. 네. 수단이 있긴 있는데 정부가 그 수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걸 네. 제대로 못 쓰면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이 불안정성은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계랑 협력해서 쌀 20kg 기준 3,000원 할인 행사를 뭐 4, 5천 원 수준으로 좀 일단 할인은 해서 가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쌀값도 문제인데 지금 고물가 속에서 빵값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경제 유튜버가 990원 빵을 출시를 하자 자영업자들은 반발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적정 빵값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짚혀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빵값 지금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빵값이 가장 비싸다. 이 얘기까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아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빵에 들어가는 밀, 그럼 밀이라는 건 수입 구조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환율에 따라서 널뛰기를 가격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유통 구조가 아까 이정희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빵도 유통 구조가 지금 너무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재료값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달걀이나 아니면 우유 같은 것들이 지금 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건비나 전기세 같은 것들 아무래도 점포를 운영하실 때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제품 가격도 보니까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참 빵 하나 만들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비용 문제를 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사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료가 많이 들면은 사료는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국제 시장의 어떤 그런 가격에 사실은 이제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또 이 가공식품 쪽은 좀 노동 집약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사실은 큰 거고요. 지금 빵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빵을 우리가 소비자가 구매할 때에 되게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에 보면 제빵사라는 또 이 역할이 또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게 우리 소비자한테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 그래서 지금 뭐 밀가루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유제품하고 계란이라는 것도 주요 원재료지만은 여기 보면은
뭐 밀가루, 그다음에 식용유라든가, 그다음에 설탕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수입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가 국제 시세에 따른 영향도도 사실은 크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 부담이 사실은 네. 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농축산 물가 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통 구조까지 지금 저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유통 구조가 좀 바뀌면 가격은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통 구조가 바뀌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그 유통 구조 같은 것들을 보면 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보면 유통 구조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땐 유통 구조 단순화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원적으로 좀 가격을 네, 조정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편히 좀 먹거리 물가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work all night, I work all day to pay the bills I have to pay. Ain't it sad? And still there never seems to be a single penny left for me. That's too bad. In my dreams, I have a plan. If I got me a wealthy man, I wouldn't have to work at all. I'd fool around and have a ball.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a rich man's worl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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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sunny in a rich man's world. Oh, oh, all the things I could do if I...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은퇴 후 35만 시간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성공적인 노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예.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백세경영연구원 이재경 원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오늘은 노후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누가 가계 재정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일단 나라의 3대 경제 주체라고 하면 가계, 기업, 정부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중요하다는 건 뭐 기업과 국가의 중요한 거, 또 마찬가지로 가계 역시도요. 재정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어떻게 하는지 논의하기 전에 가계 재정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가계 재정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예. 가계 재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가정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대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네. 그리고 축적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쓸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 재정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네. 과거만 해도 이제 주수입원이 대부분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가 책임을 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예. 큰 일, 예를 들자면 집을 장만하고 또한 창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큰 투자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대부분 남편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창구가 이렇게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제 입김이 더 세진 거죠.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남성 위주의 가계정 주도권 이 문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맞벌이도 많이 하고 네. 경제권이 양성에게 좀 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고간 열쇠를 누가 줄 거냐 하는 문제. 요즘은 이제 통장 관리를 남편이 하냐, 아내가 하냐, 뭐 공동으로 하냐, 각자 하냐 이런 문제를 두고 또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부부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누가 하느냐를
더 낫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다만 어떤 고려할 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하는 게 좋을지에 맞아요.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주로 결정됐죠. 누가 더 나이가 많냐, 그리고 누가 더 이제 돈을 많이 버냐, 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를 효율성과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돈을 이제 잘 굴리고 또 잘 지키고 잘 쓰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는 이제 재산의 축적의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노후에는 이제 재산의 인출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가계 재정의 주도권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누가 과연 가계 재정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금융 이해력이 누가 높냐? 어허. 네, 그리고 감정 관리의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나냐? 감정이요. 네, 감정 관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못할 리가 없잖아요. 오. 그리고 비록 학력이 낮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능력이 떨어지냐? 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재산의 인출의 시대, 노후에는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아니 말씀해주신 대로 금융 이해력이 높고 또 감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돈 관리 능력도 좋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다. 단순히 이게 성별에 따라서 돈 관리 능력이 나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간의 왜냐면은- 차이가 좀 있다고 예, 보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융 이해력이 차이가 난다 해도 예. 남녀의 DNA에 따라서 부의 항방이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금융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 관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감정 관리에 따라서 이제 재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가정의 행복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논문 하나 발견했어요. 이탈리아의 성심 카톨릭 대학 이제 심리학교 고수 TV 과거에 50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제 연구한 논문들을 추적해 봤더니 50년씩이나 네. 연구한 결과예요. 이제 100여 편의 논문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 100여 편의 논문을 이제 추적 관찰했더니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연구팀은 특히 이제 Y의 리스크가 있다. Y의 리스크. 예, Y의 리스크를 경계해야 된다. 염색체 얘기인 거예요. J가 아니라 Y입니다. 네. 예, 그렇죠. Y의 염색체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경계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이제 은퇴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노후의 재산이 이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걸 경계했는데요. 네. 이제 이 연구에 의하면은 남성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은 가정의 안전 그리고 가정의 사랑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돈을 이제 권력과 어떻게 보면 성공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은퇴 후에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더 공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처럼 이제 투자 실패인 경우도 있고 네. 그 사기의 피해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또 연구자들의 논문을 또 보면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재테크를 더 잘한다. 어허. 주식 투자를 잘한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다. 예.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장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혹은 유튜브로 보고 계실 우리 시청자 부부들 간의 논쟁을 불씨를 지필 만한 이야기를 좀 꺼내주셨습니다. 여성이 투자 면에서 남성보다 뛰어날 수 있다. 특히 뭐 부동산 면에서 월등하다라는 이야기, 무려 이제 연구 결과와 논문 분석까지 가지고 오셔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제 논문인데요. 예. 영국의 워렉 경영대학원이라고 이분이 이제 영국의 남녀 한 2,800명을 대상으로 네. 주식 투자의 결과가 어떠냐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익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1.8%포인트
더 높았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남성은 연평균 13회를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13회. 예. 네. 그리고 여성은요? 여성은 이제 9회. 그러면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도가 더 많았냐? 예. 그렇게 본다면은 남성은 내가 내 능력을 믿은 거죠.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과하게 특히나 이제 개입한 거군요. 투기적인 종목에 손을 대고 그러나 여성들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성의 그 수익이 더 높았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과 예. 관련해서도 여성이 더 뛰어나다. 이 논문은 또 다른 논문의 결과이기는 한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인도의 세인트 폴스 대학이라고 있는가 봐요. 여기 있는 교수님이 남녀 간의 부동산 차이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비교 분석해 봤더니 예. 여성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그럼 왜 잘하냐. 그 여성은 부동산과 관련된 밑바닥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답니다. 아, 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살 때도 빚을 안고 대출을 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이제 우리 남성들이 배워야 할 대목인데 네. 혹시라도 아내분이 예. 어디 아파트 사자라고 네네. 말하면은 무조건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 관련해서 아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지금 가져와 주셨는데 뭐 이제 나라별로 맥락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향성, 여성이 남성보다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뭔가 남편 입장에서 자꾸 역성 들고 반론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좀 조금 반성해야 우려가 됩니다. 되긴 하는데 이게 사실 가계 재정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투자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맞습니다. 가지 차원으로 좀 살펴보자면 좀 맞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가계 재정은 이제 저는 네 가지 영역으로 봐요. 예. 그냥 이제 돈을 잘 버는 거, 그리고 돈을 잘 굴리는 거, 그리고 돈을 잘 지키는 거, 돈을 잘 쓰는 거. 예. 이 네 가지를 잘해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고 가계 안정과 함께 이제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남성이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남편이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아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간 평가요.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네 가지 영역 있잖아요. 예, 예. 돈을 잘 벌고, 굴리고, 잘 굴리고, 지키고 잘 쓰고. 지키고, 잘 쓰고 이 네 가지 영역을 놓고 과연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의 기여가 더 컸냐? 아, 누가 더 잘했나? 네, 자세히 따져보면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 그 결과대로 네. 따라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계 재정의 주도권과 관련해서 네. 이제 공동 방식보다는 네. 각자 관리하는 그런 네. 경향이 그런 많은 경우 것 같아요. 많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100세 인생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 우려되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관리가 조금 우려가 된다. 네.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은 각자 돈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연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신혼부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오, 네. 결혼 전에는 각자 돈 관리를 했는데 막상 같이 살고 보니까 이 가계 재정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월급 들어오면 본인 용돈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내고 있는데 저는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제 몫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너무 한다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돈 문제는 각자 관리하는 게 편하다라고는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가계 재정의 주도권 어떻게 잡아야 하죠? 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여기 이 사연 속 부부 같은 경우는 가계 재정을 개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고민인 건데 유한설 네. 아나운서도 이제 결혼한 지 1, 2년 정도 됐으니까 네,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가계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요. 저희는 아내가 주도권을 조금 더 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공동 관리에 좀 가깝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용돈을 타서 쓰는데 각자 생활비로 쓰는 카드가 하나씩 있고 매달 이제 모여서 같이 정산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공동 관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관리하면서 불만이 좀 쌓이고 서운함이 맞아요. 생기는 케이스인데 아까 이제 공동 관리보다는 각자 관리 이런 건 좀 우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동 관리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각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방식이다. 예. 그렇게 좀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나누어서 분담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생활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반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이제 반을 내고 누구는 반을 똑같이 반을 내는데 처음에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데 기여도가 달라지죠. 예, 그러면 좀 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쌓이다 보면은 예. 또 이제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고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예. 각자 관리가 하다 보면은 네. 그 노후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공동 보표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각자가 노후 설계를 하고 또 각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불만이 싹트고 어떻게 되면 그게 누적되면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게 황혼이혼의 원인이 되지 오, 않냐. 예. 황혼이혼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각자 분담 방식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제 황혼이혼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기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혼이혼 같은 경우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황혼이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부 생활의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예. 황혼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이제 이혼율 가운데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보면은 2014년에는 8.9%였는데 네.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16.6%로 급증했습니다. 네. 10년 만에 무려 2배 가량 늘어난 건데요. 네네. 과연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한 부부가 네. 왜 갑자기 황혼 이혼을 했냐?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네. 그동안 누적된 폭언과 무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서적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런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살인이 주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근데 젊은 부부들은 이혼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성격 차이. 네. 네. 두 번째는 불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냐 여부를 떠나서 역시 경제 문제는 가정의 안정을 결정짓는 네. 또 가정의 평화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젊은인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 금융 불륜이 예. 또 다른 또 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금융 불륜이요? 네네. 무슨 단어죠? 정확하게? 금융 불륜이라 하면 부부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금융 거래. 예. 비밀스러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은밀한 금융거래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내 몰래 투자했다가 네. 지금 망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아. 또는 또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뭐 자기가 하는 취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든가 또는 뭐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든가 이런 이제 경우들이 금융 불륜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이제 양가 부모가 있잖아요. 예, 양가 예. 부모한테 차별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경우도 역시 이제 금융 불륜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 이성 간의 불륜은 참아도 금융 불륜은 내가 못 참는다. 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 불륜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 역시 이제 돈 관리를 공동으로 네. 해가지고 그 불투명한 거래를 미연에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말이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가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좀 제고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좀 각자에게 믿음을 좀 유지하는 결혼 생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경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